한국의 현대사, 이곳에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피를 흘렸다. 군부 출신 집권 30년의 후유증은 길고도 깊었다. 수십 년 누적된 탁하고 깊은 강물이 시대의 고비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고 역사는 그 앞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다. 나아가자면 꼭 건너가야 할 강이었다. 갈등은 저절로 봉인되지 않으며 시대는 엄혹했다. 참여정부 5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취임 후 그는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의 성격을 잘 드러낸 거다. 특히 그 헌정사에서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소위 그 일로 상경으로 상징되는 구정치의 마지막 종지부를 거기서 봤습니다. 종래 정치권의 수혜를 받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그냥 광범위한 요구가 수용이 돼서 대통령이 만들어진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의 대통령 이런 측면이 기존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집권자죠. 그는 확실히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달랐다. 그것은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굉장히 그 전환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굉장히 시장이나 우리 사회를 그 발전을 주도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더라면은 이제는 좀 어머니와 같은 역할, 시장이 오히려 앞서가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고 또 서비스하는 이런 이제 그런 기능과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전환기적인 그런 상황이죠. 전환기. 그것은 해결해야 할 구시대는 다 가지도 않았는데 새 시대는 이미 와버린 형국이었다. 전환기는 늘 위태롭고 경계는 늘 위험하다. 사실 참여정부만큼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아본 정권도 없었다. 요구는 번물처럼 터져나왔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제가 그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면 어느새 또 뭡니까? 기업이 막 그 항의를 해오고 또 약간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하면 또 노동자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정부는 늘 비판의 대상이었고 비판의 요구들은 늘 절박했다. 그러나 진정한 위협은 언제나 그 모든 요구의 절박성 그 바깥에서 왔다. 63일간의 침묵이었다. 취임 1년 한 달여 만에 탄핵. 거리에서는 연일 촛불 시위가 열리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으로 나오지 못했다. 정족 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2004년 5월 14일 아침이었다. 꼭 2달여 만에 그는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따뜻한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다시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 몇 대로, 영양제 몇 대로 당장 이렇게 세워서 걸어라, 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 년 뒤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아닌 것은 원칙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의 발등에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 위기론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다. 언론은 들끓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위기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너도 나도 위기라고 말했다. 복귀 기자회견은 바로 그 경제 위기론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었다. 특별히 위기 그 징후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해서 우리 경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아마 900포인트 정도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도 약간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였고. 과연 뭐가 경제 위기냐? 예를 들면 투자가 안 되느냐, 성장이 안 되느냐, 또 인플레나 무슨 디플레 같은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경제 위기로는 매우 적절치 못한 문제 제기이고 또 매우 과장된. I don't know. It's very surprising to me. Koreans often sense they're in an economic crisis when actually their economy is doing very, very well. I think possibly in this case there was an element of animosity from the conservative press who wanted to create an atmosphere of crisis because they were anti the government. But as you said, the economy has actually done very well under the No administration. The market's done very, very well. 객관적인 지표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위기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징후도 없었거나 언론은 경제 위기와 경제 파탄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그것을 반복 보도하면서 여론을 몰아갔다. 한국 언론의 경제 진단은 이미 97년에 치명적인 오판을 남겼다. 그때 그들은 외국의 진단까지 부정해가며 위기가 아니라고 우겼다. 그러나 그 직후 한국은 IMF를 만난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여가 흐른 2004년 언론은 이제 그때와는 정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진짜 위기라며 정부만 그 위기를 모르고 있다고 다그쳤다. 어렵다는 것과 위기란 것은 차원이 다르다. 위기론이 절정에 달했던 2004년 한국 경제는 어렵기는 했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었다. 운영하는 전반적인 흐름, 전체적인 매크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경제가 그렇게 완전히 나빴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위기론을 의식해 우량 주식을 내다 파는 사이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거둬들였다. 경제 위기론이 절정에 달하던 2004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국내 주식은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2004년부터 2005년, 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 달이 되면은 또 이런 보도가 나오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국민 배 아프게 만드는데 한글 신문 보는 사람이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해외 여행자 수와 해외 지출액만 놓고 봐도 당시 경제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유가와 환율 상승 속에서도 그 수준을 유지한 건 한국 경제가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언론이 경제 위기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언제나 민생경제였다. 민생경제 지표는 확실히 나빴다.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DJ 정부나 또는 IMF 사태가 일어나기 그 이후의 상황에 버금갈 정도로 힘들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 모든 뿌리는 IMF에서 시작된다. 민생 경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때 만들어졌다. IMF와 함께 직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자영업으로 밀려나면서 한국의 자영업자는 공급 과잉이 됐다. 민생 지표에 예민한 택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영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경기 변화에 민감한 분들이 많고 이 자영자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소비 패턴 자체가 대형 고급 시설 위주로 소비 패턴이 일어나는 한 이분들의 그 생계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정부가 겪었던 일종의 운명적 뭐라 그럴까 체감 경기 부진의 원인이고요. 비정규직 문제 역시 IMF를 겪으며 기업들의 학습 효과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우리 기업들도 외환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노사정 협약이라는 걸 거쳐서 소위 정규직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정규직 중심의 그런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외주화하고 되도록이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언제든 경기가 나빠질 때 대응하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진위기의 수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떨어지질 않고 있다. 필연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확대됐다. 부유층과 서민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IMF를 기점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양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극화는 금세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였다. 건강한 사회는 중산층이 틈실한 안정적인 다이아몬드 구조지만 지금 세계는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호리병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 테니스 선수들 보면 랭킹 1위하고 뭐 15위하고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소득 격차는 몇십 배의 차이가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경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승자 독식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 빈곤율, 즉 전체 평균 소득의 절반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은 절대 빈곤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가 IMF 사태 직후에 많이 늘었다가 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고요. 그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그 강도가 예를 들어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더 심하다. 결국 세계 경제 구조의 문제에서 오는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분배로 최소화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뭐 분배 자체를 아예 무시했고요. 복지를 무시했고 지난 40년간을 성장 일변도로 왔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아주 기형적인 나라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분배 복지를 당연히 외국 같으면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로 돼 있고 그거 이야기하면 좌파고 뭐 과격한 생각, 틀린 생각 이렇게 등식화되는 아주 희한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우리나라 현대사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은 자본주의에서 분명히 시장이 탈락자들이 생기고 그 탈락자들은 그대로 방치했을 때 사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소외되게 됩니다. 이 일들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면 국가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복지비 비중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 때부터 복지 개념이 도입됐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정책은 비로소 하나의 사회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 장애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체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 40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6세 미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것. 참여정부의 공이라고 한다면 사회 정책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 이제 성장 담론 이런 것도 사실은 시민사회나 학계에 앞서서 정부가 먼저 문제를 발굴해서 정리해서 아젠다로 만들고 이슈로 만들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참여정부 기간 중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복지 지출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세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정부 복지사회 정책의 핵심은 복지나 사회정책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란 개념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 복지사회 정책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동반 성장의 토대라는 원리다. 이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정부였다. 이는 인력을 개발해 그 인력을 사회 생산 현장으로 되돌려 놓는, 즉 인적 자본을 사회 자본화하는 과정이다. 실업급여 사무소였던 고용지원센터가 선진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 것은 그 한 예이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직자 수와 취업률은 더디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예산은 결코 높은 게 아니었다. 서울대 같은 데는 30%에 근접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아직은 좀 취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복지 예산을 20%에서 28% 비중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빨리 늘어난 그런 그 숫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좀 그 충분히 국가로부터 배려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좀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려면 함께 좀 살도록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그러지만 되게 지금 선진국들이 10,000달러 시대에 하던 정도의 그런 국가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28%의 복지 지출은 OECD국 중 최하위 수준, 멕시코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 정도의 증가도 못 견뎌했다.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됐고 성장이냐 복지냐는 소모전만이 계속됐다. 워낙 바탕 자체가 취약이기 때문에 이 정도 느린 것 갖고는 양극화를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여정부가 흔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장도 놓치고 뭐 복지도 놓쳤다 이런 식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나마 그 정도라도 참여정부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 온 것이고, 그것마저 안 하고 다른 보수파들이 주장하듯이 복지를 계속 무시했더라면 지금보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을 겁니다. 문제는 재정이다. 참여정부는 재정을 충당해갈 복지 재정 프로그램 비전 2030을 내놓기에 이른다. 국가 비전 2030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이 경제지출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물적 투자 하던 것을 국가재정 대비 20% 수준에서 10% 이하로 내리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그렇게 경제지출을 줄여가지고 만들어진 재원을 다 복지 지출로 돌리는 내용, 그 두 번째 다른 측면. 그러나 이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언론은 다시 좌파 노선이라며 몰아세웠다. 재원 대책 없는 뭐 좌파 비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자체가 재정 운영 계획인데 그 신문 기자들은 눈 감고 사는지, 재정 운영 계획을 내놨는데 재정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성장은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나 다 중시하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성장만으로는 빈곤이나 양극화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중시하되 동시에 양극화를 해결하는 다른 많은 사회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복지 정책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보수파의 생각은 성장만 하면은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큰 착각이죠. 비전 2030이 나오자 또 한 번 성장 제1론이 고개를 들었다.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는 논리. 성장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평균 4.3%로 OECD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성숙이 될수록 요소 투입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잠재 성장률은 한 5% 정도, 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 금리도 함께 오르고 만약 7% 성장률이라면 그때의 금리는 7%, 물가는 4, 5%가 함께 오른다. 지금 OECD 국가 내에서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불 이상 되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3만 불 이상 되는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볼 때 성장률이 2.5% 내외라고 볼 때 저희 나라는 지금 그래도 4% 내지 4.5%를 참여정부 기간 중에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I believe that many Koreans are still looking at their economy through the lens of the 1970s and 1980s when you had, 7, 8% growth. Korea is now the 11th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It's a very, very major economy. And those kind of growth projections are, I think, probably unrealistic now. 물론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역대 정부가 70년대 이후로 쭉 계속해서 한 것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못 참고 곧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데 가장 특효약이 뭐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불을 지르면 금방 살아납니다. 많은 시기에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적이 있었죠.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익을 쫓게 되기 때문에 사회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대단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크게 갉아먹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 없는 토건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경제 체질이 굉장히 약화했고 국민들은 참을성이 없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 그 기간 동안에 좀 참아주는 그런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언제나 부동산이었다. 실제로 참여정부 5년은 부동산과의 전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거의 6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된다.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831 종합대책으로 집약된다.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실거래가를 투명화한다는 게 그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들어갔고 시장의 반응도 이 정도면 진짜 잡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831 정책은 아마 중국도 그걸 공부할 정도로, 중국 아시겠지만 거기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면 선진국 어디 내놔도 우리가 충분한 그 부동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은
작년 중하반기에 두 개의 요인이죠. 하나는 여전히 저금리 상태에서 대출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면서 자금이 퍼져나갔고요. 또 하나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내지는 분양가가 안 내려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당시 폭등은 세계적 추세로 그나마 그 조건 속에서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막은 것은 우리나라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비우량 주택 대출, 뭐 영어로는 서브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서 담보 인정 비율이 거의 주택 가격의 90% 100%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바로 금융위기로 연결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LTV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금융위기로 연결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50-60%로서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판 구시를 한 겁니다. 네, 우리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금융기관의 부실과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아왔다. 태생적으로 일반 물건 상품과 달리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해졌다 할 때 공급하면 최소한 3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졌다고 해서 또 많이 공급하면 3년 뒤에는 과잉 공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배춧값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또 너무 욕심을 내서 성장률을 더 높이려고 또 통화량을 돈을 많이 찍는다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를 자극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경기가 과열되고 성장률은 높아지지만은 체질이 약화해서 두고두고 경제를 나쁘게 만들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다. 부양책을 쓰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만은 능력 이상으로 이 경제를 부추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늦게 도달하게 되고 경기가 하강할 때는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참여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최고의 정책은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말한 것은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 무엇이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냐? 원칙을 벗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강조했냐? 왜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냐면 과거에 무리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골병 들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골병이라는 말은 괜찮죠?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했다. 결국 치솟던 부동산 값은 2007년에 들어서면서 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동산 세제 개혁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온 결과였다. 부양책을 쓰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을 끈질기게 유지했던 점은 참여정부의 최대 공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투명합니다. 투명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통계도 투명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도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것을 투명하자. 그래서 저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후의 성과는 투명하다.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비교적 연연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는 그런 체질 개선을 위해서 주로 노력했다는 점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그 점은 저는 자랑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언론에 의해 증세 정책으로 둔갑했다. 실제 보유세를 내야 할 6억 이상 가격 주택 보유자는 전 국민의 1%인데 마치 모든 국민의 증세 정책으로 호도한 것이다. I think it's a bizarre opinion to hold. I think certainly in some household areas, real estate prices have gone a little bit haywire in certain areas, and there's a feeling of it's not fair. His house price has gone up, mine has stayed low. So that could be a crisis for some people. And certainly taxes have increased. Household taxes have increased. 선진국의 경우에 이 재산세의 비중이 시가 대비 한 1%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일본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종부세 부담은 시가 대비 0.7%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과의 그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 그 응능 부담 원칙에 따른 종부세가 아니겠는가. 부동산과의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상당히 높다. 이는 우리 경제가 점점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체제를 강화시킨 결과다. 외국의 평가 역시 우리가 당황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8만 $1,000로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아무리 찬란해도 그것을 받아 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구시대의 막내가 될 것인가, 새시대의 맞이가 될 것인가. 그러나 새시대의 맞이가 되기에는 구시대의 과제가 너무나 많았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 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 작전 작통권 그리고 국방개혁 일성정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패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이고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 노무 공급 체계는 세계 어느 정부도 매입에 해결하지 못했던 수백 년, 100년이 넘는 꼴통 과제의 것을 물론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은 없었다. 그냥 넘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사패산 터널, 전성산 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 이거는 특수고용 문제는 어제 또 마무리를 좀 해놓고 왔는데요. 부동산 보유세, 국세 투명화, 성매매 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한 채 수십 년씩 묵혀둔 과제들을 모두 끄집어내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내놓았다.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전 거셌다.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앞섰고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넘어가는 것이 없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발목을 잡았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날 정도로 한나라당이 강하게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16대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걸 17대에 와서 다시 말하자면 발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주 굉장한 그 위기에 처해 있었죠. 토지 매수가 늦어지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가지고 결국 국민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그런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참여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 중 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과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란 것이다. 이런 과제들이 왜 오랫동안 장기화되느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 또 아주 이 치열한 어떤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이런 틀 속에서 그 과거 정부와 정치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 때문에 대개 다음 정부로 다 지연되는 것이거든요. 참여정부도 그냥 그저 막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당장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 이런 쪽만 중시했다면 무슨 다음 정부로 미뤄버려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참여정부는 시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또 눈앞의 지지의 어떤 흔들림을 무릅쓰고 필요한 일들을 다 해나간 것이죠. 뭐 이것이 무슨 그 약한 정부였습니까? 저는 이 참여정부가 오히려 그 대단히 강한 어떤 추진력이랄까, 정책의 수행 능력 또 집행 능력이 있었다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가지만 얘기해보자.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채 골칫거리로 남겨져 있었던 수도권 분산책과 방패장 문제. 과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위주의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과제를 참여정부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먼저 방패장의 경우를 보자. 이는 19년을 무거운 과제로 무려 60여만 년을 보관해야만 하는 골칫덩어리 폐기물 때문에 늘 그 부지가 문제였다. 방사선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안전성 검사, 정밀 측정 등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사선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방패장은 필수 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동안 몇 군데 부지가 선정됐으나 모두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였다. 참여정부는 접근 방법을 바꿨다. 유지 희망지역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안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참여정부는 이 반대를 다시 존중한다. 급기야 주민투표법이 나왔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주민들은 투표로 의사를 결정했고 결국 경주로 결정되면서 19년을 끌어온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 또 하나 수도권 문제를 보자.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 발전 문제는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대대로 모든 정부가 최대 과제로 삼았던 문제다. 국토 11%의 땅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돼 있다는 것 자체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중앙부처 100%가 지금 서울에 다 집중돼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85%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분산 배치하지 않고서는 수도권의 문제도 우리가 풀기 어렵고 또 지역의 문제도 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집권 이듬해 이 문제의 정면 돌파를 선언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그것이다. 대전, 충북, 충남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균형 발전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발은 거셌다.
수도를 빼앗길 수 없다는 지역 이권에 따른 반발이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기에 이른다. 관습법이란 초유의 용어가 등장했다. 그때는 참 정말 참 앞이 캄캄했죠.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참여정부가 그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이런 큰 이제 목표를 내걸고 우리 사회의 이제 발전 궤도를 좀 수정하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큰 포부를 이제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위기감을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기관의 그런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것. 참여정부는 대체법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 행정중심 도시 건설이란 또 다른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내용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하여 충남, 연기, 공주지역에 중앙정부 부처 일부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 부처와 4개의 처, 2개의 청이 이전될 예정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 또 몇몇 부서는 서울에 남는다. 현재 행정수도는 착공식을 마치고 오는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10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게 된다. 또한 무안, 원주 등 6개 기업도시를 선정하여 2007년 태안을 시발로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못했지만 수도권 분산 정책 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된 셈이다. 이 2개에 의해서 참여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한 민주주의 정권이 새롭게 만들어낸 갈등 해결 모델이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모델은 철저히 민주주의 절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대화와 타협, 경쟁과 승복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열어놓아 돌파구를 찾는 방식이었다. 몇 가지 원칙을 정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그 주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몇 군데 경쟁을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쟁을 붙이려면은 그만큼 반대급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책을 이제 방향을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입찰을 붙이듯이 이런 조건을 줄 테니까 이걸 원하는 지방자치체에서는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하향식으로 미는 게 아니고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이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느냐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해당 집단의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서 민주적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매우 큰. 두 번째 모델은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의 고수였다. 법을 바꾸고 설득하며 결국 국토균형 발전안 통과되기에 이른다. 큰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왔는데 지역에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자. 수도권은 또 새롭게 그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정책을 했고,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발전의 거점이 수도권하고 영남의 일부였다면 발전 거점을 4개, 5개, 6개 좀 더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더 본질적인 설거지는 따로 있었다. 과거사 청산이었다. 그는 2004년 8.15 축사에서 과거사 정리를 정면으로 거론한다.
국정원, 경찰 등 각급 기관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모든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을 겁니다. 조사와 평가가 시작되는 것이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재판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각급 기관에 자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했던 사건들이 모두 재조사되고 기록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과거사 문제를 총괄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한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발전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지난 70년대 일어난 인혁당 민청학년 사건에 대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우리가 흔히 봉인된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왜곡된 역사가 지배하는 그런 역사였다고 하는데요.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라고 하는 건 이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를 정상화시켜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이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즉 미래로 나아가는 제대로 된 길을 열기 위한 작업. 과거사라는 것은 아주 연속적인 인권 침해 상황입니다. 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될 때까지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의 어떤 권리 회복, 정의의 관점에서도 과거 청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국가 폭력을 야기했던 사회의 어떤 제도적 법적인 그런 기반들이 별로 그렇게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청산 작업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옛날 사건을 들추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의 어떤 제도 개혁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 첫 해인 2003년 10월 30일 그는 제주 4.3 항쟁 유족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였다.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최초로 국가가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었으며 그는 국가의 부끄러운 진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상처와 반목으로 얼룩진 한 시대와 치르는 이별 시기였다. 그는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한 시대와 이별을 고했다. 언젠가 그는 새 시대의 맞이가 되고 싶었으나 구시대의 막내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시대가 마감되지 않으면 새 시대는 오지 않는 법. 새 시대는 이미 그 순간에 시작되고 있었다.